아이클리어로 눈 건강 관리 시작. 늦기 전에 아이클리어. 남자는 두 가지를 신경 쓰면 돼. 전립선하고 지구력. 싱싱전립선, 싱싱지구력. 2020년 신제품 소팔 코사놀. 전립선하고 지구력은 남자의 고민이란 게 화장실 출입하기도 두려워 불고 지구력은 날 팍팍 떨어져 불고 염려 너무 허들 마셔. 나이 들면 뭐 다 그런 건데 안 그러겠어. 남자의 전립선, 남자의 지구력. 2020년 신제품 소팔 코사놀. 전립선 건강 소팔메토, 지구력 증진 옥타코산. 저는 활력 관리를 소팔 코사놀로 합니다. 약해진 전립선, 떨어진 지구력 걱정하지 마십시오. 싱싱 전립선, 싱싱 지구력 소팔 코사놀. 나야 나야 나 소팔 코사놀. 남자는 전립선이 싱싱하고 지구력이 싱싱하면 참 좋아. 소팔 코사놀. 전립선 건강 소팔메토와 지구력 증진 옥타코사놀이 만났다. 소팔 코사놀 1000mg. 소팔메토 원료 톱 야자 열매는 수명이 700년. 옥타코사놀은 수천 킬로미터를 나는 철새들의 에너지원. 그래서 소팔 코사놀은 싱싱 전립선, 싱싱 지구력. 소팔메토 열매 추출물 411mg. 옥타코사놀 40mg. 높은 함량을 반드시 비교하세요. 간편하게 하루 하나. 소팔 코사놀 1000mg. 남자의 자신감을 위해 간편하게 하루 하나. 싱싱 전립선, 싱싱 지구력 소팔 코사놀. 나야 나 소팔 코사놀. 전립선 지구력 응? 나야 난디 잡숴보고 구매하시오. 채널A 넥스트. 이어서 뉴스탑10이 방송됩니다. 꿈을 담는 캔버스 채널A. 왜 항상 언니랑 아빠만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내 핸드폰을 안 주고. 시끄러워. 아 뭐야? 약간 폭군 같은. 제가 봐도 ADHD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세부 전공이 ADHD이기 때문에 나오라고. 얘가 이렇게 세고 그냥 화만 내고 이런 애가 아니에요. 엄마한테 말한 적 없어? 네.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 몰랐어요. 그냥 앉아있는 줄 알았어. 주위의 시선도 웃겨야 돼. 네. 공고가 아예 안 뜨니까요. 채용이 연기될 때요. 공백 기간이 계속 길어지니까 불안하죠. 사람이죠. 직원은 필요한데 매출도 안 좋고 뽑자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아직 모르세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IT 분야 실무 경험도 쌓고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고, 청년일 경험 지원 사업으로 직무 경력을 지닌 탄탄한 인재로 인정받고, 취준을 넘어 입사까지 곧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일 경험 지원 사업.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독거노인 150만 명 시대.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홀로 사시는 김상혁 할아버지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전국 천사 무료급식소는 구석진 골방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독거노인을 위해 전국적으로 무료급식과 사랑의 도시락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하는 전국 천사 무료급식소. 정기회원 가입 한 달 10,000원, 하루 단돈 330원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하는 독거노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호천사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저 박서연도 전국천사 무료급식소에 정기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나는 졌습니다. 나는
헤어졌습니다. 나는 졌습니다. 나는 빚을 졌습니다. 나는 졌습니다. 나는 또 떨어졌습니다. 나는 오늘도 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청년들을 위해 우리는 졌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꿈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더 이상 홀로 지지 않도록 채널A가 청년 고용을 응원합니다. 꿈을 담는 캔버스 채널A. 이상 상담 시 오겹살 10인분과 찌개를 한 판에 74cm 와이드 전기 그릴 증정.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분 파란 신호보다 아이가 먼저 뛰어나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일어나는 운전 중 사고. 이 사고를 막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미리 대비를 해놓는 일입니다. 신호 위반, 불법 유턴, 앞지르기, 횡단보도 사고 등 내 실수로 일어난 10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 합의에 운전자 벌금에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예산일이 아닙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처벌이 강력해진 거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운전도 조심조심,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일수록 대비는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3분 이상 상담 시 오겹살 10인분과 찌개를 한 판에 74cm 와이드 전기 그릴 증정. 삼성화재 행복한 안심 파트너 운전자 플랜은 신호 위반으로 불법 유턴 때문에 앞지르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또 스쿨존 사고로 운전 중 내 실수로 일어난 10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합의를 해야 할 때도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운전자 벌금에 대해서도 또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모두 넣은 알찬 보장으로 준비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골절 진단비도, 교통상해로 입원하게 되면 교통상해 입원 일당도, 자동차 사고로 다쳤을 때 치료 지원금도, 이 상해 사망 및 80% 이상 상해 후유 장애도 넣어드렸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 사고, 그러나 알 수 없는 게 세상 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19년 연속 국가 고객 만족도 1위에 삼성화재가 추천하는 삼성화재 행복한 안심 파트너 운전자 플랜. 새롭게 출시한 삼성화재 행복한 안심 파트너 운전자 플랜. 지금 바로 전화 예약만 남기세요.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허리 디스크 수술하느라고 병원에 잠깐 입원해 계셨는데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근데 여기 왜 왔어? 어머니 아버지 지금 여기 수술해서 온 거잖아요. 아빠가? 한 10번씩 되물으세요.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동시에 그렇게 되니까 정말 깜짝 놀랐죠. 치매 환자 가족 315만 명.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라이나 더 든든한 간병비 치매보험. 놓치기 쉬운 경증 치매부터 진단금을 보장하고 중증 치매 진단 시 매월 간병비도 평생 지급. 치매라는 게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치매 가족력이 있거나 지병이 있어도 가입 가능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치매. 지금 전화 주세요. 1566-7963. 우리 어머니가 김밥을 굉장히 잘 싸세요. 아예 이제는 못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진짜 한 6, 7년 만에 어머니 손맛을 본 것 같아요. 초기 치매 약을 쓰니까 지금 뭐 저렇게 쭉 호전은 안 돼도 쭉 되는 거. 완치는 어렵지만 초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치매. 그래서 라이나는 치매 초기 단계인 경증부터 진단금을 보장해드리고 중증 치매 진단 시 매달 생활 간병비도 평생 지급해드립니다. 뭐 지금처럼만 이렇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가입 나이도 최대 75세까지 가능. 가족을 위한 상담 예약 20초면 충분합니다. 1564.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할 경우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유난히도 전쟁 갔던 3교대 육아에 우리 엄마 몸 상하진 않았을까? 부디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이번 추석만큼 서로의 건강을 빌었던 때가 또 있었을까요? 그 모든 소원들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도록 올 추석엔 면역력을 선물하세요.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 담아. 정관장. 야, 너 왜 이렇게 부었니? 야, 너 피난다. 피? 잇몸이 붓고 피날 때, 이치를 시작할 때 닦으면 치료되니까. 잇몸병엔 잊지마, 이치. 유기농 비타민 찾으세요? 전 마이카인드 먹어요. 인증받은 유기농 원료로 만들었으니까. 유기농 비타민 마이카인드. 추석엔 마이카인드 선물하세요. 건물을 넘어 작품으로, 조경이 아닌 자연으로, 첨단 기술을 당신의 거실로, 당신의 일상에 남다른 가치를 동부 센트레빌. 이 자세 편하시죠? 하지만 이 편안함이 허리 통증을 만든다는 사실 제안합니다. 허리를 뒤로 쭉, 맨솔에담을 쓱. 대한민국 쓰담쓰담 맨솔에담. 제발 나와라 해,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요. 나와라 나와라. 세상 즐거운 다이어트. 지방 나와라 이제. 다이어트엔 GRN. 인생이 막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나의 빛나는 인생을 위하여. G4 X10 화이트 에디션. 거울 채요. 허리 한번 쭉 펴고 살아봐요. 거울 습관되면 평생 바른 자세 만들어요. 거울. 당신의 자리도 거울하세요. 에이블루. 기침 하나에도 예민한 요즘. 독감부터 대비하세요. 지시플루가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 독감 백신 지시플루. 당신이 매일 하는 면도, 그 한 번의 스트로크를 위해. 독일 연구진들은 당신의 면도 습관을 연구하고 100여 개의 수염 특징을 분석하고 극한의 테스트를 거쳐 면도를 위한 모든 기술로 완성한 단 하나의 마스터피스. 브라운 시리즈 9. 더 부드럽고 더 깔끔하게, 단 한 번의 스트로크가 완벽한 면도를 결정하니까. 브라운. 다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이건 크릴에서 추출한 고농축 인지질 성분 때문입니다. 크릴 오일을 고를 땐 인지질 함량 아시죠? 인지질 56% 크릴 56. 오. 페레 클래스가 이 정도. 셀토스. 오. 안전의 클래스가 이 정도. 셀토스. 탄소는 발자국을 남긴다. 기후 위기의 원인 탄소.
앞으로의 기술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술을 이끌어갑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 한화. 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최근 청와대와 갈등설이 불거졌던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 편법을 저질렀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사원 측은 이례적인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요.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실시간으로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 바로 돌아옵니다. 요즘 피곤해하시던데. 이게 괜찮대. 팩트입니까? 소중한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챙기셔야죠. 팩트로. 오르사는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팩트를 보면 역시 오르사네. 아유, 살 좀 빼. 오늘 엄마한테 맞고 울었다. 하나도 안 아파서. 어머니는 끼니가 힘입니다. 잘 챙긴 한 끼. 건강함에 모던함을 더했다.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70년 동안 지켜온 고려온단의 원칙. 좋은 원료가 좋은 제품을 만듭니다.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사실은 독백이었는데요. 이 스피커가 켜져 있다 보니까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런저런 안 하셨다는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는가 이 정도입니다.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는데요. 공정은 근거 없는 새치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 금요일 뉴스탑10은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얘기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두 번째 병가가 끝나기 전에 세 번째 개인 휴가 신청을 제대로 했는지입니다. 책임자인 지원반장 상사는 휴가를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러니까 당직병이 추장한 아들에게 왜 안 들어오냐 전화한 것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추장관은 어제 이 당직사병을 가리켜서 이웃집 아저씨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부모들이 장관님과 여당의 억지 개변에 더욱 억울한 심정으로 또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신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우선 이 사태의 발단은 최초의 제보자라고 알려진 당직 병사 A가 저의 아들과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고 다른 중대 소속으로 이른바 카드라, 군인들은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면 이웃집 아저씨라고 속칭한다고 합니다. 그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해서 여전히 야당 쪽에서는 공익제보자라고 하시는데, 공익제보의 요건을 갖추려면 공익에 부합해야 되는 제보이고요. 예, 이 소식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지난번에는 이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최초 제보를 했던 당직 사병에게 오해와 억측이 는다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아들 부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웃집 아저씨다라고 좀 폄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웃집 아저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직 사병은 2사단 알파 중대 소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은 2사단 배틀 중대 소속이에요. 예. 중대가 다릅니다, 일단. 근데 두 중대는 당직 사병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같은 두 중대가 당직이라는 건 저녁에 이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부대에서 한 당직 사병을 쏘고 그다음 주에 한 당직 사병을 해서 한 당직 사병이 두 중대를 같이 관할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면 25일 날은 바로 이 당직 사병이 자기 소속이 아닌 배틀 중대에도 인원 점검을 여기서 보고를 받아서 같이 관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추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전혀 상관없는 부대에서 문제를 카더라 항송한 게 아니라 실제 두 중대를 함께 관할하고 있는 당직 사병이 이쪽 보고를 받아서 미복귀자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전화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예. 도대체 누구한테 저런 이야기를 들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서 당시에 부대에 근무했던 사병들이 이 언론사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저거는 분명히 아들한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이 팩트를 오도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짐작하겠지만 사실 뭐 중대, 대대, 연대가 다르면 뭐 일명 뭐 이웃집 아저씨,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그 말인즉슨 결국 이웃집 아저씨로 치부할 사이가 아니라 꽤 밀접하게 같은 부대, 같은 당직, 인원을 체크하는 사이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그렇죠. 있다. 이 당직 사병은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중대는 아니지만 그날 같이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왜 전화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대 운영도 그렇게 돼 있고. 예. 그러니까 당직 사병이 정말 카더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오늘 짚어볼 당직 사병은 지금 화면에서 만나본 25일 이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건 현모 병장이 아니라 또 다른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당직 사병의 얘기입니다. 하정대 국장, 예. 저희가 달력을 보면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두 번의 병가, 2차 병가 끝나는 날에 여기 현모 병장이 아니라 또 다른 당직 사병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어떤 내용을 했다는 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 거 하나는 보좌관이 전화한 적이 없었다 하는 게 첫 번째가 있었고, 예. 두 번째는 개인 휴가를 이미 23일 날 이미 승인을 받아서 24일, 25일, 26일, 27일 이걸 개인 휴가를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23일 날 과연 23일 날 이게 휴가가 승인이 되지 않았다면은 왜 25일 날 뒤늦게 현모 선임병장, 왜 당직 사병이 전화를 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지금 다시 나온 얘기는 23일 날 당직 사병이었던 이모 사병이 있었는데 그 사병이 그 이전에 21일 날 바로 여기에 지원 반장이 이모 상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오전 오후에 선임병장들을 항상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 서모 일병과 관련해서는 추가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냥 이번에 여기서 끝내기로 했다. 그래서 복귀일이 23일이다 하는 얘기를 이미 이틀 전에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3일 날까지도 그 밤 늦게까지도 오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들어오냐라고 바로 서 일병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이 얘기는 그동안에 추미애 장관 측에서 계속적으로 해명해왔던 예. 이미 개인 휴가, 4일간의 개인 휴가는 사전에 이미 다 획득을 해서 명령 지시를 획득을 해서 갔다고 하는 거를 그걸 바로 반박하는 바로 선임병장의 진술입니다. 김건식 교수님, 이 의혹 보도가 맞다면 이 논란의 핵심이었던 것보다 이틀 전에 또 다른 당직 사병이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두 번 전화를 다 받고도 복귀를 안 했다. 이런 흐름, 추정은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이 23일 날 또 다른 당직 사병이
복귀 안 한 것을 알고 전화를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예. 지금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당직 사병도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에 25일 날 일요일 날 저녁에 현모 당직 사병이 그 서일병한테 전화한 것이 아니 23일 날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왜 25일 날 했느냐고 처음에는 그렇게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추장관 측에서. 그것이 깨지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애초에 2차 병가 휴가가 종료되는 23일 날 정확히 당직 사병이 또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 정황과 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게 깨지냐면 개인휴가 24일부터 27일까지 받았다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획득했다는 것이고 개인휴가 명령을 받았다는 건데 중요한 건 23일 날 밤까지 안 들어왔다고 당직 사병이 전화할 정도면 사전에 4일간의 개인휴가 연장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휴가 명령서는 나온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25일 날 발부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휴가 명령서가 사후에 이틀 정도의 탈영 상태가 돼 있고 미복귀 상태가 있었는데 이틀 뒤에 이걸 정당하기 위해서 사후에 결재권자가 승인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자연스럽게 제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병가 신청이 막혀서 부득이하게 여기 보시는 개인 연가를 썼고 그 전에 뭐 이쪽 어둠의 쯤에서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얻은 것 자체의 어떤 문제는 제가 보기에 없어 보여요. 연장하거나 이거의 권한은 부대장, 중령급이죠. 그분도 얘기도 보면 나는 구두상으로 승인해줬다 했단 말이죠. 현근태 변호사 얘기는 구두로 세 번째 개인휴가 가기 전에 승인을 받았다는 건데 그래서 애초에는 뭐 서면 해명에서는 이메일로 보냈다는 얘기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럼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의 해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승인권자가 누구냐, 그게 대위냐, 중령이냐, 대령이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지금 그 서씨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구두로. 그러면 구두로 누구한테 승인을 받았으면 언제 승인을 받았는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검찰은 그 사람, 승인권자를 찾아가서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승인을 했는지 그러면 승인을 하고 나서 왜 그러면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만약에 지금 TV조선의 보도가 맞다는 전제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뭐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전제로 말씀드리면 당직 사병이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왔는지 하는 부분도 증명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복수의 당직 사병이 전한 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실 기록을 안 남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두로 승인하고 왜 기록을 안 남겼는지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원래 추미애 장관 측은 그 첫 번째 최초 제기한 현모 사병이 헷갈려서 그랬었다. 그 본인만 몰랐을 거라는데 만약에 2명의 당직 사병이 휴가 복귀하라고 전화를 이틀 사이 했다면 이게 좀 논란이 클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왜 기록이 안 남았는지 하는 부분에서 검찰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국방부 대응 문건에 따르면 분명히 진료를 받은 날만 병가로 쳐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참 저는 이게 참 국방부가 도대체 휴가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계속 헷갈리고 더구나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지난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하태경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병원에 있는 날만 즉 치료하는 날만 휴가로 인정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다가 또 다음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질문하니까 또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바꿨어요. 근데 지금 이제 김도호 의원이 지금 제시한 문건에 따르면 2016년도 1월에 국방부가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용에 관한 절차 통보 공문이라는 이 공문에 보면요.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한 날, 이 날만을 휴가로 병가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실제로 서 씨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며칠 치료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통원 치료를 며칠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실제 그러면 19일 동안을 병가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문건에 따르면 그렇게 19일 동안은 병가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면 병원에 입원한 한 3, 4일 정도, 통원 치료한 날, 이 날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개인 연가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방부가 보면 이 그 두 차례에 걸쳐서 19일을 이 병가로 인정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과연 그러면 이 인사복지실에서 만들어놨던 공문과 너무 다르지 않는가? 특히 또 정경두 장관이 그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히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병가를 2차에 걸쳐서 19일간 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두 차례의 병가는 합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 병가에 명령서가 없어요. 휴가 명령서가. 그렇죠. 근데 왜 없게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바로 일지에 병가를 내려면 입원을 한 날짜는 바로 그냥 계산해줘요. 근데 서일병 같은 경우는 2017년 6월 8일 날 수술을 했거든요. 7일 날 입원해서 9일까지 입원했습니다. 3일간이 있죠. 그리고 6월 21일 날은 실밥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통원 치료지만 하루는 세야 되니까 나흘간은 자동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보통 휴가를 줄 때는 군에서 입원 치료를 했을 경우에 앞뒤 하루씩은 여유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대를 갔다가 그 병원 갔다 와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걸 계산해 보면 한 6일은 줄 수가 있다. 아하. 최대한 4일에서 6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3일에서 15일은 어떻게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명령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19일을. 그러니까 명령서 자체가 지금 1차 병가하고 2차 병가는 명령서 자체가 현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법적으로 갔다고 하지만 이거 자체가 현재로서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명령서조차도 없는 불법 휴가가 돼 있는 상태다. 예. 이런 얘기예요. 1차, 2차 두 번의 병가도 뭔가 위법성이 보인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요. 이런 국민의힘의 주장에 앞서서 사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얘기도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분은 3일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에 10일은 병가를 못 받고 자기 영가에서 차감됐습니다. 서울병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 친구도 차별받은 거 맞죠? 그 친구처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세 번째 개인 휴가가 핵심일 텐데 그렇죠. 김문식 교수님. 정진석 의원의 주장이잖아요. 결국은 휴가를 미리 가놓고 사후에 휴가 발령으로 덮으라는 점이 더 심각한 번제다. 만약에 야당의 주장이 맞으려면 사전 승인, 사후 승인 이 논란부터 빨리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3차 휴가가 개인 연가로 4일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차 병가가 만료되는 23일 날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23일 당직 사병이 전화를 한 게 지금 진술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게 주말에 끼었기 때문에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일요일이 끝나는 25일 날 다시 또 이 현모 사병이 또 당직 사병이 전화를 해서 복귀를 지시했기 때문에 분명히 미복귀 상태라는 게 입증되는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뒤에 24일부터 27일까지의 이 4일간의 개인 휴가 승인은 아까 현근택 변호사 나와서 승인권자가 합법적으로 승인해줬다, 구두 승인해줬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승인의 시점이 사후가 되면 이건 그걸 은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탈영했거나 미복했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후에 승인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승인권자가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승인을 해줬다는 것은 합법 적절하고 지금 자기는 주장하지만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직권남용이 되고 그 승인권자가 뭐 중령이든 누구든 그 승인권자의 직권남용에 만약에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라든지 추미애 장관 개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되는 것이죠.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휴가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가지고 마지막 4일간의 개인 휴가 승인 시점이 사전이었냐 사후였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 색깔이 다른 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이 3차 개인 휴가 언제 승인받았는지 이 여부를 지금 동부지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요.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수사는 무려 8개월간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에 추 장관 본인 역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검찰이 지금 당장에 수사를 하세요. 수사를 하십시오. 검찰에서 하십시오. 아니,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8개월 동안 별것 아닌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지연시켜온 나쁜 검사들을 왜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수사 가이드라인 또는 수사 개입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해명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의원님 답변에 저도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정대 국장,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야당에서는 아니 아들 수사는 8개월이나 질질 끌더니 추 장관 아들 측이 제보자 고발한 사건 이건 8일 만에 경찰이 착수했다. 이거 너무 잣대가 다르지 않냐라는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검찰하고 경찰이 이제 서로 다른 기관인데 하나는 이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이제 병역과 관련된 이제 수사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제보자에 대한 이제 수사인 건데 뭐. 8일 만에 수사에 고발인 조사하는 게 너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발인이 어떤 고소고발 사건이 나오면요 3개월 안에 해야 되고 당연히 또 빨리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8개월 동안 늑장 수사하는 게 문제고 아하. 그리고 또 나아가서 심지어 6월달 그러니까 이미 1월에 고발됐는데 한 5개월 만에 6월달에 참고인 조사를 하는데 참고인의 중요 진술을 일부러 누락하고 즉 왜곡 조사해서. 수사를 하려고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 거지. 경찰이 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금 고발하자마자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거를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하정대 국장의 시각은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 예.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삼자면 8개월 동안이나 지지부진했던 수사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그렇죠. 있다. 예. 다른 고소고발 사건도 딱 들어오면 1, 2개월 안 하니까 3개월이 최종 기한이거든요. 근데 1, 2개월 안에 끝내라. 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면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조사하고 어느 때는 고발장 바로 접수한 날부터 조사 들어가요. 어쨌든 뭐 8개월 동안 꽤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동부지검이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모두가 검찰 수사 내용을 집중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다음 주제, 이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탑10이 뽑은 두 주제 얘기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로 시작해서 추미애로 끝난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 얘기인데요. 첫날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소설 쓰신의 이 발언에 대해 사과도 하고 자세를 낮췄다는 평가를 받았던 추 장관이었는데 어제인 마지막 날은 추 장관 작심한 듯 반격에 나섰습니다. 의혹에 의혹을 자꾸 붙여서 여기까지 눈덩이처럼 커져서 왔는데 억지와 궤변은 아마도 그것을 제기한 쪽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이나 남편분께서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어떤 책임을 질까요? 만약에 의원님 쪽의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는데요. 조금은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SNS 지난 일요일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고 어제는 뭐 여러 가지 단어들 저희가 하나하나씩 만나보긴 할 텐데 오히려 반격에 나선 이 추 장관의 태도 무슨 심경 변화가 있는 겁니까? 심경 변화라기보다는 저는 전술의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초기에 첫 번째 등장했던 질문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건을 주로 다뤄왔던 신원식 뭐 의원이라든지 등등 이런 분들이 많이 나섰어요. 자, 그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좀 동정심, 어머니로서의 어떤 모습 이걸 이제 보여줬더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게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아마 그게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 전략이 좀 틀렸다라는 반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질문자들이 대부분 초선 의원들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전투력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아마 상대방 질의를 보고 이게 어차피 이제 5선 의원 출신이고 그러니까 워낙 이걸 많이 해봤으니까 오히려 질문에는 강공으로 나가면 오히려 질문을 이걸 어떤 덮을 수 있다는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 어제 상황에 대해서 내부적인 평가 결과 이 어제 대응이 잘했다라는 아마 내부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추 장관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보여줄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걸 쟁점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 하나의 어떤 쟁점이 생기면 한쪽이 밀리면 그것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되는데 문제는 강대강으로 부딪혀 버리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용보다는 이제 싸움 그만해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어떤 면에서 여론이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듣기로 아마 어제 평가에서 상당히 전략이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적 기싸움이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대정부 질문 나흘 동안 국회의원 16명 가운데 무려 14명이 추 장관 아들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요. 예민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추 장관의 단어 선택도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독백이었는데요. 이 스피커가 켜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버린 것 같은데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엄마의 그 상황을 이해를 제가 일방적으로 바라기 때문에 통화를 할 수 없는 위치 아닙니까? 제 위치를 야당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피고발인으로. 저 얘기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건식 교수님 아마 수사 결과 좀 자신이 있다는 추 장관의 속내도 읽혀진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뭐 수사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다고 했으니까 뭐 알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특히 대정부 질의 마지막 날 추미애 장관의 답변 태도를 보면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호통을 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 결과가 분명히 내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 잘못과 아무 문제가 없이 깨끗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아마 확고한 자신감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자신감이 확증 편향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스스로는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싶습니다만 정황상 또 의구심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지난주 일요일 날 뜬금없이 갑자기 국민 앞에 송구하다라는 그 SNS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사과는 했지만 잘못은 없다는 식으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알려졌습니다만 그 SNS에 국민께 송구하다가 올린 그 일요일 날 아들이 바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국민께 송구하다는 SNS를 올리고 같은 날 아들이 동부지검에 가서 소환돼가지고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짜고 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은 또 한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장관으로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확신의 차이 있긴 합니다만 검찰 수사와 과연 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종의 의구심도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 조사 관련해서는요. 추 장관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화면 만나보죠. 검찰이 소환하면 응하실 겁니까? 그것이 바로 정쟁이고 정치 공세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혐의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고 수사에 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려서 지난 몇 달간 여기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공정은 근거 없는 새치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 교수님, 어제 사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발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던 것 싶은데 공정은 근거 없는 새치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걸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검찰이 소환하나 응하실 겁니까? 이거의 답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새치허라는 말이 좀 자극적인 말이긴 하지만 이제 말에서 나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은 근거 없는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사실 추미애 장관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는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억울함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미애 장관 얘기하는 것 정말 본인은 어떤 압력도 가한 적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불법적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지금의 상황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럼 본인의 입장에 충분히 저는 그렇다고 느낄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만약에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저런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겠죠. 그러나 본인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혹과 이런 부분이 나온 것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한다면 저런 말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야당 의원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지만 그 의혹에서 본인은 일도 동의할 수 없다, 하나도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표현이 이제 저런 말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소식 잠깐만 일시정지하고요. 제가 속보가 들어왔다는 사인을 받았는데요. 뭘까요? 아하,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해서 재산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속보 하나입니까? 아, 예, 그렇군요. 민주당이 재산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준비된 주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 관련 속보는 잠시 뒤에 김홍걸 의원 관련 소식 때 좀 더 풍성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좀 원래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추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어제 3일 전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아마 지금부터 들어볼 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잘 자라주고 엄마의 신분을 내색하지 않고 자기 길을 헤쳐나오고 있고 그냥 아들에게 제가 공인이어서 또 당 대표여서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제 아들을 안중근이라고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께서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야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처럼 나라에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취지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군무에 충실했다 함을 그 말씀에 따랐다 함을 강조해 주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안중근 의사 논란은 이틀 전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좀 여진이 있어서요. 하정대 국장, 화면에도 나갈 텐데 실제로 안중근 의사 후손이 이 해당 논평을 하는 박성준 원내대변인을 향해서 사퇴 요구,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틀 전에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이제 바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안중근 의사가 수능 안시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종위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안중근 의사는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가지고 암살한 사람인데 그렇게 몸을 바쳐서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제 결국은 세상을 뜬 사람인데 이게 무슨 군대 2015년에 물론 서일병이 2015년에 이제 그 추벽 연화증 때문에 수술을 받은 거 왼쪽 무릎 수술 받은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에 있어서 오른쪽 무릎까지 이제 수술을 받은 거 맞는데 그거 가지고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는데 면제받을 수도 있는데 간 것이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하고 비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아보니까 그런 정도의 질병으로는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게 국방부 해명이거든요. 예. 거기에 비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고 바로 순응한 씨 대종에서 21일 날 기자회견도 열고 항의도 하겠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논란도 있고요. 물론 이 추 장관의 자세나 태도가 핵심 쟁점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고압적인 태도보다는 뭔가 한 단계 자세를 낮췄으면 어떻겠냐라는 세간의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은 끝났고요. 야당의 결정적 한방도 없었다는 게 여의도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런 공세를 퍼붓습니다. 지원 반장의 면담 기록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서일병에게는 딴 부모가 또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고 세치혀와 개변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추미애 장관이 떳떳하다면 자신 있다면 특임검사나 특별수사단이나 아니면 국회에 특별검사 신청이라도 하셔서 그렇게 밝혀야지 자기 사건을 셀프로 자기가 결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또 하나의 쟁점 중 하나가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 짧게만 짚어보면 저도 남편도 국방부에 청탁석 전화한 적 없다라는 건데 분명히 저희가 국방부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부부 중에 누군가를 전화했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좀 그럼 사실관계가 부딪히니까 이것도 검찰이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저 부분도 정말 미스테리인데요. 그러니까 지원 반장의 면담 기록에 분명히 부모님으로부터 민원 전화가 왔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며칠 전에 동부지검에서도 뒤늦게 국방부를 압수수색해서 그 서버에 남아있는 녹취 파일을 지금 확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진실은 그 안에 들어있을 텐데요. 누군가가 분명히 전화를 했으면 기록에 남게 돼 있고 녹음이 돼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본인이 했는지 아니면 남편분이 했는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추미애 장관은 나도 한 적이 없고 남편이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명백한 미스테리 상황에서 당연히 야당의 원내대표인 주호영 대표는 그러면 다른 부모가 있냐고 지금 좀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혹자는 이게 무슨 귀신이 전화를 했나라고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저도 곰곰이 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면담 기록을 작성한 지원 반장이 그 민원실에 전화했다고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서일병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한 걸 보니까 이게 부모가 민원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미루어 추정한 거다. 미루어 추측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보좌관은 분명히 전화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좌관이 전화하는 등등해서 휴가를 만료를 앞두고 계속 연장 문의를 했기 때문에 지원 반장 입장에서는 너 말고 다른 사람이 자꾸 하는데 네가 직접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 한 번만 더 볼게요. 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는 그러면 서일병에게는 다른 부모가 한 명 더 있는 모양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오늘도 특임검사 수사를 압박했는데 일단 대정부 질문도 끝났고 야당 평가도 짧게 한번 해주면 의혹을 너무 남발해서 결국은 또 특임검사 요청하고 대정부 질문에서 뭔가 한 방 없었던 거 아니냐 이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결국 이제 집중도가 좀 떨어졌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결정적인 어떤 증거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 또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잖아요, 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 법무부 장관 수사를 검찰이 제대로 할 리도 없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또 더군다나 동부지검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 올해 인사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사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고 그런 측면을 본다면 저는 이제 아마 앞으로 이 수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뭔가 검찰이 발표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특검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의석 구조 자체가 지금 여당한테 상당히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특검이라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태가 검찰이 일단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검찰이 발표를 하더라도 결국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예, 하정대 국장.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마 믿는 구석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믿는 구석입니까? 동부지검이 지금 현재 보면 동부지검장은 대검에서 형사부장 할 때 거기 서울 삼성병원 압수수색해가지고 진료 과연 얼마나 치료했는가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그거 그러지 말고 서일병한테 그거 발급 받아가지고 제출하게 이미 제출하게 하라 그 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차장검사는 누구예요? 수원지검 2차장 검사할 때 추미애 장관과 연관된 거 고발 사건 있는데도 계속 지지부진 안 하고 계속 있다가 이쪽으로 온 사람이에요. 잠시만요. 제가 잠깐 반대편에 서보면 예. 이렇게까지 전국민적 관심, 눈과 귀를 잡고 있는데 동부지검이 수사 대충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설명을 할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검사장 그렇죠, 차장검사 그렇죠. 부장은 누구예요? 부장은 추미애 검사장의 측근이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가장 전주구 선후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 지금 검사 서울중앙지검의 부부장으로 갔다가 이번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는 누구예요? 거기 참고인이 거기에서 자기가 보좌관으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 그 증거 있어? 야 그거 확실치 않잖아. 그래서 빼자고 해서 뺐던 사람이에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장관이 계속적으로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다 그런 사람들로 돼 있는데 수사가 되겠냐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은 검찰 위부에 있는 검사들 그러니까 검찰 고위 간부를 했다가 지금 나와 있는 변호사들 검찰 간부들이 있거든요. 단 한 사람도 물어보면 검찰 수사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번 수사는 결국은 뭐 추미애 장관이 원하는 대로 되고 나중에는 결국 재수사가 되든 무슨 뭐 다른 아니면 특별검사가 되든 결국은 다시 하게 될 거라고 다들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특임검사뿐이다. 방법은 조혜원 원내대표 지금 만약에 한다면 같습니까? 지금 만약에 한다면 장관께서 내가 진짜 국민들이 믿게끔 하려면은 다시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검사들로 한번 내가 깔끔하게 해서 내가 무혐의인 거를 한번 입증받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의 말 그리고 여전히 특임 검사를 외치고 있는 야당 지도부에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추정과 관련된 정치권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몸은 파주에 카드는 논산에 이 얘기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새롭게 불거진 게 바로 추 장관의 과거 의원 시절 이태원에 있는 큰딸 식당에 가서 기자 간담회 명목으로 정치자금 카드를 썼다는 거였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내용이 또 야당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3년 전 그러니까 2017년 겨울 추미애 당대표가 본인은 파주의 한 부대를 격려 방문하고 이 정치자금 카드는 아들의 훈련소 수료식 때 고깃집에서 결제했다. 이게 지금 야당의 의혹제기인데요. 관련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훈련소에 보낸 아들이 오늘 수료하는 날입니다. 아마 아들 녀석은 엄마로서의 역할보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서 이렇게 전선에 와서 나라 안보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많은 이해를 해줄 것 같습니다. 저 화면이 바로 2017년 1월에 추 장관 당시 여당 대표가 파주 군 부대를 격려차 방문했던 화면이고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반대로 그날이 아들의 육군훈련소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 수료식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해당 보조금을 후원금을 받는 법인 카드를 정치자금 카드를 논산에 썼다 이런 야당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세비를 받는 거 말고 정치 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평상시에는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선거가 있는 데는 2배를 모금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금을 할 수 있는데 사용처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즉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돈에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보좌관 그 지역에 있는 보좌관이라든지 월급을 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치 활동과 관련된 그리고 이 영수증을 전부 다 첨부를 해서 실제 선관위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검사를 해서 선관위가 만약에 정치자금이 정치자금 목적 외에 썼다라고 될 경우에 더군다나 가족의 생계나 어떤 이런 걸 위해 쓰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굉장히 엄한 법률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지 이게 왜냐하면 선거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100만 원 이상만 돼도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정치자금은 모금할 수 있지만 쓰임새는 굉장히 차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어제 국회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어떤 이런 걸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 자금을 실제로 이제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뭐 의원 간담회나 기자 간담회나 이런 걸 명목으로 한 200여만 원 정도 썼다는 게 공개가 됐고 예. 지금 오늘 공개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공개된 2017년 1월 3일 날입니다. 이날 이제 제1포병여단을 방문해서 연설을 합니다. 아, 우리 아들 사실 오늘 지금 수료식인데 내가 거기 안 가고 여기 왔다. 여러분들 위해서 뭐 격려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정치자금 카드는 바로 이제 훈련받은 논산에서 카드가 긁혀집니다. 바로 그 카드가 어떤 명목이냐면 정육식당, 그다음에 주유소 여기 긁혀지는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선관에 신고될 때 명목은 간담회, 의원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의원 간담회가 아닌데 지금 다른 걸 썼는데 결국은 이게 어떤 면에서 잘못 쓰여진 게 아닌가 이런 게 지금 야당의 지적입니다. 이 얘기는 혹자는 이것도 좀 큰 문제다. 아니다. 뭐 이런 게 무슨 추 장관의 낙마 사유까지 되냐. 뭐 시선은 다른데 최 교수님.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의혹이 아니잖아요. 논란이 아니고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쓴 건 사실이겠죠. 지금 예. 쓴 게 있으니까 분명히. 근데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해명을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예.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없는 상태에서 사용이 됐다고 하면 그 사용된 이유가 뭐고 누가 이걸 사용했는지 하는 부분은 밝혀야 된다고 봐요. 그게 뭐 나중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다른 논란이 있든 없든 이걸 떠나서 지금 이런 의혹이 나왔으니 그럼 이 의혹에 대해서 추미애 당시 의원이죠. 당시 의원이 어떤 연유로 이걸 쓰게 됐는지 또 누가 이 카드로 결제를 했는지 하는 부분은 밝혀져야 되겠죠. 그래야 뭐 이제 차후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가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건 추미애 장관 측이 이 카드가 왜 누구에 의해서 그 시간에 쓰여졌는지 하는 부분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정 변호사님, 네. 정치자금법, 뭐 법까지 나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법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큰 문제입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자금이라는 거는 의원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후원도 받고 국가에서 보조도 해주는 공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치자금법은 그걸 사적인 용도로 쓰는 걸 철저히 금지를 하고 그걸 위반하면 처벌합니다. 또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 내역이라든지 또 영수의 이름을 다 구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을 보면 아들이 훈련소 수료하는 날 그 근처에서 돈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의원 간담회로. 명목으로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우리 추 장관께서는 파주했었거든요. 그러면 아들 훈련소 근처에 추 장관 안 가신 것은 명백한 걸로 보이고 그러면 추 장관이 출석하지 아니한 그런 의원 간담회가 과연 있었느냐. 만약에 의원 간담회가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 명목으로 내역을 허위로 기재를 하고 또 거기에 관한 영수증이나 그런 것을 허위로 했으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46조 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추 장관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우리 추 장관이 빠진 가운데 의원 간담회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죄가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날 그 시간에 의원 간담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어제 정치자금 이 카드 관련 큰딸 식당에서 지출한 것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추 장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가족들한테 매출 올려주기, 내부재 거래,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입니다. 본질은 정치자금을 쓰신 겁니다. 딸의 가게를 돕기 위해서 지출하려고 거둔 게 아닙니다. 아니 그걸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장관님 앞으로 갈 때는 개인 돈으로 쓰십시오. 금액이 대략 한 해 한 10만 원 안팎 안팎으로 쓰였어요. 식당의 수준을 봤을 때는 아주 고가의 문제가 될 만한 음식점은 아니었다 생각이 되고요. 근데 김근식 교수님, 네. 뭐 아까 그 정 변호사님은 어느 정도 위법 사항이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홍익표 의원은 물론 뭐 적절치 못하다는 내용도 분명 전제에 있지만 그래도 뭐 고급 식당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는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게 지금 같은 당 민주연구원장의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논산에 가서 정치자금 그 카드를 썼다는 것도 지금 나오고 그다음에 딸 가게에 가서 뭐 200여만 원 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요일 날 5차례 연속 결제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정치자금 후원금으로 받았던 정치자금 카드가 굉장히 사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쓰였다는 것을 좀 의심하게 만드는데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의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아들의 병역 그 휴가가 특혜였냐 아니었냐, 외부의 개입이나 특혜가 있었느냐를 따지는 게 제일 본질의 핵심인데 이게 자꾸 옆으로 격까지도 가다 보니까
법인 카드 아니 저기 정치자금 카드 쓸 것까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저 부분이 너무 확대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답한 저 이야기 딸 가게에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같이 발끈하는데 지금 야당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짜로 먹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딸 가게를 가서 하냐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동문서답 중에 동문서답이죠. 딸 가게를 가지 마십시오. 정치자금 카드로 거기 가지 마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공짜로 먹냐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대답을 한 거거든요. 홍영표 의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10만 원 정도가 싸지 않다. 비싸지 않다. 누가 지금 싸지 않으면서 비싸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모든 사람한테 받은 이 정치자금 후원이라는 것은 투명하게 써야 되고 국민의 세금과 같은 겁니다. 이것 쓸 때는 정당한 방식과 정당한 장소에 써야 되는데 딸의 가게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썼다는 정황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큰 의혹으로 보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죄송하다고 쿨하게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태도와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키운 그렇습니다. 꼴이다.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걸 왜 소리치면서 공짜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이게요, 사실은 이제 형평성 차원 따져보면 지금 선관위에서 별 문제를 안 삼았다 그러는데 별 문제 안 삼은 이유가 뭐냐면 그 식당이 선관위는 딸 식당인지 몰랐어요. 그냥 의원 간담회 썼기 때문에 그냥 문제 안 삼은 겁니다. 아하.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전례가 보면 제가 아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50만 원 잘못 써서 재판까지 간 적이 있어요. 물론 의원직은 유지됐지만 이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나라요 선거법이 정말 엄격하게 10만 원 하나 제대로 못 쓰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선관위가 저 금액 자체가 만약에 딸의 식당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리고 지금 이 금액도 만약에 다르게 쓰는 게 알았다면 이 금액에 상관없이 사실 이게 정치자금법이 굉장히 냉정하리만큼 엄격한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뭐 가볍게 볼 얘기는 아니다라는 뭐 얘기도 좀 공통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새롭게 불거진 의혹 얘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지금까지는 추미애 장관 의혹에 집중했는데 오늘 뉴스탑10이 뽑은 1위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국민들께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께서도 명문가 집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재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시절 몸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고 출근한 마음이 따뜻한 후보이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시고 또 맞지 않으시면 사퇴하세요. 감사 원장님 지금 팔짱 끼고 답변하십니다. 예, 최근 정부 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이 글쎄요 이런 묘한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를 편법 적발을 했습니다. 최재형 원장 과거 목소리 듣고 시작하기 전에요. 저 이현정 의원님 이 얘기부터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적발을 한 내용은 대통령 측근들에게 과거 매달 수백만 원의 부당 자문료가 지급됐다, 뭐 이 얘기인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산하 직속의 위원회가 19개가 있습니다. 그 19개 기관에 대해서 기관 감사를 이제 감사원이 실시를 했는데요. 예전 같으면 사실은 뭐 이번에 특별해 보인 이유가 사실 예전 같으면 그냥 청와대에 대한 감사는 그렇게 감사원에서 세게 하질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도 상당히 감사 결과를 다 지켜봤는데요. 굉장히 엄격하게 감사를 했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대통령 직속의 상임, 비상임 이제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 위원장들이 있는데
각 어떤 이 규정의 내규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위원장들한테는 월급 형식을 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서 회의를 한다든지 자료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거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고정급으로 기본적으로 지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일자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보니까 특히 이제 송재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라든지 이용섭 전 위원장 또 이목기 전 부위원장 같은 경우 보면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씩 계속 고정급으로 월급이 지급됐다는 거예요. 예, 화면에 이분들은 나오네요. 사실은 다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고정급을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지금 고정급을 계속적으로 지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내규가 없는데 지급됐다는 게 잘못을 지적한 것이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 후임으로 새로 임명된 분들 이분들은 한 푼도 지급이 안 됐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감사원에서는 아니 이게 도대체 그럼 전임자들은 다 월급 줘놔놓고 후임자들한테는 한 푼도 돈도 지급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보니까 아 전에 했던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고 지금 간 분들은 캠프에 없었던 분들이구나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는 기관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라는 경고를 조치를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청와대에 대한 감사 결과 어린이날 영상물을 외부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과정에서도 위법 사항이 나왔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청와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 어린이날 얘기인데요, 정 변호사님. 네. 이 해당 영상이 보니까 외주업체랑 정상적인 외주업체 정식 계약도 없이 납품을 받았다. 이걸 감사원이 지금 적발한 겁니다. 그 감사원이 찾아낸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지금 아주 말단 그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계약서가 없이 계약을 그대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지금 뭐 권력만 클 뿐이 아니라 책임도 크거든요. 청와대의 행동이 그대로 일반 공무원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계약서도 안 쓰고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점에서 감사원의 지적은 적정하고 정당한 걸로 보입니다. 예. 뭐 특별한 이례적인 거 아니다. 원칙에 따른 감사 결과다라는 게 오늘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청와대와 감사원 간의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여권의 시각이 지금까지 곱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시작은 원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연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전체적인 관련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오늘 청와대, 그러니까 오늘 오전까지는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네.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놓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측근이라서 뭐 자문료 주고 더 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업무 개선하겠다 이렇게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감사원이 지적한 게 그거잖아요. 절차상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아까 그 영상도 얘기했잖아요. 업체하고 사후에 계약을 한 거예요. 사후에 계약하면 안 되죠. 예. 사전에 계약했는데 그 절차가 틀렸고 또 하나 이제 청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품 같은 경우도 이력을 제대로 관리해라.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월급 지급한 것도 그래요. 그거는 자문료는 한꺼번에 주게 돼 있는데 왜 이걸 월급 형태로 줬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감사원의 절차상 그 원래 규정에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하라고 지적을 한 거니까 그거는 뭐 청와대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절차를 맞춰서 해야죠. 그게 뭐 좀 뭐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절차에 있다고 하면 그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예. 이게 뭐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차후에 이런 일들이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일은 없도록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 청와대는 대통령 직서위원회 업무 개선하겠다고 했고 감사원은 이건 뭐 정례적인 기간 정기감사니까 이례적인 거 아니다. 뭐 갈등 구조를 부추기지 말라 뭐 이런 뜻으로도 읽혀집니다. 그런데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은 여당 의원들로부터 이 가족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마찬가지로 병역 명문가 집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재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시절 몸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고 출근한 마음이 따뜻한 후보이고 딸 둘이 있음에도 아들 둘을 입양한 사랑이 넘치는 후보자입니다. 부친께서도 지금 좌파 정권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발언까지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연세 많으셔서 그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서분께서 그 논설에 7천억 들여서 월송 1호기를 고쳐놓았는데 이걸 조기 폐쇄하는 결정 그건 잘못된 거다라는 식의 논설을 쓰셨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사원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 화면을 보니까 뭐 어느 정도 흐름인지는 좀 약간의 좀 짐작은 됩니다만. 김근식 교수님. 네. 이 부분을 좀 얘기해야 될 텐데 최근에 야당의 시각은 지금 검찰도 뭐 윤석열 총장의 수족들이 다 잘려나갔으니까 검찰도 앞으로 수사 동력이 떨어졌으니까 믿을 건 감사원뿐이다. 그래서 뭐 이게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윤미향 의원 건이나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도 감사를 최재형 의원이 원장이 할 수 있는지 뭐 이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최재형 원장이 비슷한 처지인 게 문재인 대통령이 칭송하면서 좋은 후보라고 임명해서 발령낸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사실상 취임한 다음에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서 옳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나서가지고 막 입에 올리기 힘든 그 인척 관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미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 취임한 다음에 수족들이 다 잘려나가는 바람에 사실상 식물인간 총장이 돼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그 특혜 문제라든지 윤미향 의원의 사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의 그 공금 유용 같은 경우는요. 행정안전부가 사실은 국고보조금을 준다든지 후원금 모집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행안부가 국고보조금이나 정부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고요. 법무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과연 사병들의 휴가와 관련돼서 규정들이나 절차들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또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추미애 장관 인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두 차례 검찰 인사를 했습니다만 검찰 인사 굉장히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관의 인사가 제대로 적절하게 행사가 되느냐에 대해서도 사실 들여다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연 최재형 감사원장이 저렇게 역풍을 맞고 청와대나 아니면 민주당 쪽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가면서 추미애 장관이나 윤미향 의원의 그런 비리와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 칼날을 들이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의 편법을 들춰낸 적발한 감사원, 최재형 감사원장 얘기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저희가 앞서 속보로 만나봤던 이 주제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소식과도 연관이 있어서 먼저 관련 소식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전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여러 의혹에 휩싸였던 김홍걸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민주당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10차 최고위원 회의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김홍걸을 제명한다. 제명한다. 짧고 굵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추가 속보 내용이 덧붙여졌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재산 논란에 김홍걸 의원이 민주당은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부동산 과다 보유 등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게 제명 이유입니다. 그리고 감찰에 성실하게 협조 안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건 결과죠. 김홍걸 의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명이 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이 유지가 됩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곱씹어 볼게요. 일단 민주당이 좀 제명 조치를 내렸는데 좀 발 빠른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해야 돼요? 조금 생각보다는 빨리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윤리감찰단이라고 지금 이낙연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새로 구성된 조직이 있는데요. 여기 최기상 의원 판사 출신이죠. 여기 이제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비상징계권을 발동을 했어요. 이 비상징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평상적인 게 아니라 이 비상적인 상황에다 징계를 발동을 했고 오늘 이것 때문에 최고위원회가 따로 소집이 돼서 바로 이걸 일사천리로 그냥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지금 뭐냐면 품위훼손으로 해서 제명이 된 것인데요. 근데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명이라고 그러면 뭐 의원직을 상실하는 모양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제명이라는 거는
비례대표의 경우에 제명이 될 경우는 의원직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탈당을 할 경우는 의원직을 상실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당을 나가겠다라고 하면 의원직이 없어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양정숙 의원 같은 경우도 예. 본인이 지금 부동산 세 채를 보유한 것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 제명 조치를 했는데 여전히 의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 또한 꼼수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김한정 의원 등등이 지금 제시한 게 뭐냐면 탈당을 하는 거였거든요. 즉 의원직을 내놔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순히 지금 과다 보유 문제가 아니라 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 제대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예 의원직을 나오라는 이야기였는데 문제는 지금 오늘 민주당이 제명 조치를 함으로 해서 결국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사실 의원직 신분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거리두기를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한 거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저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게 결국은 뭐 부동산 문제가 제명 조치 발목을 잡은 건데, 근데 저는 조금 속보 중에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거거든요. 네. 감찰에 성실하게 협조 안 할 것으로 판단했다. 저 부분은 예. 그동안 이 부동산 논란 관련해서 자기는 본인은 모르고 부인이 다 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들을 종합해서 앞으로도 성실하게 소명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명한 걸 보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명들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가 나오면 계속 얘기 안 하고 있다가 뭐가 나오면 또 그때 해명하고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본인은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 만약에 조사를 해도 그 조사에 정말 진실되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질질 끄는 것이 민주당에서 도움이 될 거냐 하는 판단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민주당이 계속 그러면 뭐 탈당하세요. 했는데 본인이 탈당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명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 탈당을 하고 여러 의원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탈당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제명을 시키는 겁니다. 민주당이 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부동산 문제는 아주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가 계속 부동산 문제를 모든 힘을 다해서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민주당 의원 중에 저런 분이 계시다 보면 결국은 그 진실성도 의심을 받게 돼요. 또 이낙연 당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윤리심판을 만들어서 뭔가 제대로 하는 모습 보여주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런 점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김원구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모습으로 갈지를 국민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아마 저런 결단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애초에 이 김홍걸 의원이 왜 오늘 주목을 받았냐. 김대중 정부에서 비서관을 지냈던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이 김홍걸 의원을 향해서 결단을 내리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좀 이 관련해서 좀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결국 조금 전에 민주당은 제명 조치를 한 거고요. 김근식 교수님. 네. 그런데 그럼 이 얘기인즉슨 사실상 사퇴하고 자진 탈당을 하는 얘기인데 그럼 당 물밑에서도 분명히 이 자진 탈당 이 메시지가 김홍걸 의원에게 전달이 됐을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일부 언론의 취재 보도에 의하면 어젯밤에 김한정 의원과 서른 의원, 그러니까 동교동계에 지금 남아있는 민주당 의원이죠. 두 분이 김홍걸 의원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논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봤는데 아마 거기에서 적절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에 김한정 의원이 SNS를 통해서 사퇴를 권유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고 오늘 지금 오후에 전격적으로 지금 제명 결정이 난 거거든요. 예. 저는 저런 면에서 보면 그 당시에 김홍걸 의원이 사실은 DJ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후광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이 됐는데 DJ 대통령의 오히려 이름을 더럽히거나 훼손시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그다음에 특히 이 여사 사망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재산 상속 관련해서 굉장히 불성사나운 모습을 보였고 그랬기 때문에 둘째 아들과의 분쟁이 그렇습니다. 있었죠. 그런 등등해서 오히려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는 게 아니냐는 여러 가지 세간의 의혹들이 많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저는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떤가요? 김한정 의원이 사실은 그런데 2016년에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걸 의원을 입당을 권유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알기로 2016년은 당시 호남의 반문 정서가 강했고 동교동계 대부분의 정치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김한정 의원이 김홍걸 의원을 정계에 입문을 시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교동계가 그래도 DJ의 아들이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를 좋아한다, 지지한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한정 의원이 필요할 때는 또 김홍고를 사실은 정치에 끌어들인 다음에 지금은 또 필요 없으니까 내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결자 해제한 건 아닐까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DJ 대통령이나 이효 여사나 그 삼남인 김홍걸 의원만큼은 정치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정계 끌어들이지 않았어야 됩니다. 일단 제명이 됐고요. 김홍걸 의원은 뭐 비례대표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얘기만 하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그런데 네. 오늘 김한정 의원이 김홍걸 의원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릴 때 18년 전 얘기를 소환했는데 이걸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야기까지 꺼낸 걸 보니까 확실하게 선을 긋겠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임기 말에 사실은 이제 두 큰 아들, 작은 아들 같은 경우 다 이제 비리에 연루됐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홍삼 트리오라고 해서 이런 게이트라고 해서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호 여사 이제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굉장히 각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두 큰아들 같은 경우는 민주화 운동을 함께 했어요. 예. 근데 김홍걸 의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때 당시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뭐 납치돼가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봐왔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뭐가 터졌냐면 최규선 게이트라고 터져요. 이 최규선 씨가 김홍걸 의원과 함께 해서 뇌물을 한 35억 정도를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특혜를 받았던 사건이 터집니다. 예. 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김한정 의원을 시켜서 당시 비서 출신이니까 빨리 가서 확인해봐라. 진짜 돈 받은지 아닌지 확인해봐라. 라고 해서 김한정 의원이 미국에 가서 물으니까 돈을 받았다는 걸 시인을 합니다. 당시에 정말 그 소식을 듣고 이호 여사는 뭐 눈물을 엄청 흘렸고 김대중 대통령이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 3명이 전부 다 비리에 연루됐고 본인이 정말 불명예스러운 이제 은퇴를 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30억을 받아서 결국 구속이 됐어요.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한테 사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보면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소득세를 낸 게 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재산을 보니까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집도 4채나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 재산 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일어난 상황에서 결국은 사퇴를 하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뭐 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김홍걸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저희 소통하는 뉴스탑 10 댓글들을 하나씩 만나볼 차례가 왔습니다. 첫 번째 의견부터 만나볼까요? 자진 탈당시켜서 의원직을 잃게 해야 하는데 제명해서 금배지는 유지하게 해준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비리의원 과감히 쳐내는데 국민의힘은 비리의원 안고 가나요? 뭐 이런 질문. 특정해서 비리의원을 누군지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혈세 낭비하는 무슨 위원회를 최재형 감사원장님 전수감사 꼭 해주세요. 예. 추미애 딸 식당 200만 원, 250만 원 쓴 건 대서특필하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피감기간 1000억 수준은 소서특필이냐. 뭐 선택적 보도를 뭐 비판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도 한번 그걸 꾸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호위무사들 만기 제대한 줄 알았더니 죄다 면제 6개월 방위 출신이다. 추 장관 아들 옹호 발언을 한 의원들이 6개월밖에 군생활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댓글 5개 오늘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시시한 검색어도 한번 짧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라면을 끓이려다가 화재 사고 참변을 당한 이 형제 얘기인데 앞서 조금 전에 뭐 동생 먼저 의식을 찾았다는 얘기했는데 알려지기로는 또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택배 파업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일단 이 분류 작업 거부를 철회하면서 일단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 경주 코로나 확진자 얘기도 있는데요. 다음 주에 코로나 소식으로 짧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조금씩 증가하면서 방역 당국도 그 어느 때보다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목에도 있지만 불효자는 옵니다. 정세균 총리도 조선안구실록까지 언급하면서 추석 연휴 이동 자제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오빠 재원이 타니까 오지 마라. 안 와도 된다. 추석에 뭐거든 오지 마라. 그 코로나 그 시거든 오지 마고. 조선 왕조 실록 등 여러 사료를 확인해 보면 과거 우리 선조들도 홍역이나 천연두와 같은 역병이 돌 때면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 교수님, 여기 현수막에 있잖아요. 효자는 안 오니까 불효자만 온다. 그랬어요. 이번엔 추석에는 다 각자 있자라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죄송해요. 근데 문제는 추석 연휴 때 지금 축항스라고 해서 뭐 여행 뭐 일단 숙박들이 좀 만실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렇게 부모님들까지 나서가지고 제발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불효자는 옵니다를 패러대가지고 불효자는 옵니다입니다. 그리고 마음만 보내라 이 말은 용돈만 보내라는 얘기건 용돈 보내시고 안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저렇게 부모님들 오지 말라 하니까 이제 잘 됐구나 하고 놀러 가시는 분들이 생기는 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요. 지금 숙박시설, 항공예약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 현재 뭐 보니까 20만 명 정도가 닷새간 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이거 풍선 효과거든요. 제주도에 그렇게 많은 사람 모여보세요. 만약에 한 명이나 확진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보고 싶은 손주들, 보고 싶은 아들, 자녀들, 며느리들 오지 말라고 하면서까지 코로나 맞겠다고 하는데 이 틈을 타서 또 놀러 가시면요. 절대로 안 되십니다. 제발 한 번만 참아주시고요. 이번에 잘 넘겨야 100명 떨어집니다. 지금 36일째 100명 순이에요.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강조하시다 보니까 잠깐 음이탈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정 변호사님, 요거 하나만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방역 정말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술자리를 다닥다닥 붙어서 해서 오전에는 또 화상회의까지 했는데 이게 뭐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저희 국민들이 보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거든요. 이게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낮에는 화상회의 한다 그러고 보내주고 밤엔 저러고 있으면 우리도 저녁에 모여서 한번 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거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모범을 보이셔야죠. 구설에 오른 사진 속의 여당 일부 의원들 얘기까지 저희가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뉴스탑10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A 넥스트. 오늘도 뉴스A 지금 시작합니다.